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이 개인을 중시한 사람이냐, 사회를 중시한 사람이냐, 이런 해석이 지금까지도 분분한데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할 것이냐를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과 루소 사유를 비교함으로써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소한테는 일종의 비교의 체계가 있는데요. 불평등기원론에서 유명한 자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자연 상태는 현재 사회 상태를 비판하고 이제 현재 사회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게 해주는 어떤 비교항으로 등장을 하고요. 불평등기원론을 보면 자연 상태는 과거에 있었던 적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실존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루소의 자연 상태는 진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를 왜 사유를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적인 도구로 루소한테 일관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루소 사유를 소개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비교항으로 가지고 온 텍스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입니다. 1930년에 나왔고요. 프로이트의 후기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이트의 주장은 되게 역설적인 주장이고 단순합니다. 근데 뭐냐면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안에 있는 개인은 불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루소가 말했을 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루소가 1750년에 학문과 예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도덕과 정치를 타락시킨다 라는 주장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처럼 내놓은 것이 시넬로이즈 사회계약론 에밀이고요. 일단 프로이트 논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명이라는 거는 프로이트한테 물질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이론론적인 어떤 생명 형상의 집단적인 효과일 뿐으로 그렇게 프로이트가 규정을 하는데요. 문명 속의 불만을 쓴 이 후기 프로이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생명 형상의 기본적인 두 원리는 에로스와 타나토스입니다.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요 합치려고 하는 본능과 파괴하려고 하는 본능,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생명도 진화를 하고 문명도 발전을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볼 때 문명은 어떤 식으로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이 개인들을 관리하느냐. 그래서 프로이트는 에로스의 분화를 얘기하는데요. 이 맨 처음에 모든 생명은 가장 단순한 직접적인 성적인 결합, 이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지향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억제를 하고 그것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 에로스가 이원화돼 가지고 일부는 굉장히 직접적인 성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그 에너지로 남고 나머지는 그게 일종의 승화가 돼서 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결합에 쓰인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죽음 충동, 공격 본능, 이거를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 근데 이제 그 힘으로 누르는 게 역시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분화를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이제 나보다 힘센 사람이 밖에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저의 그 공격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공격성을 억누르는 이것이 기제가 내면화돼가지고 일종의 양심이 이제 그런 거고 정신분석의 용어로는 초자아겠죠. 그러면서도 더 단단한 문명을 구상하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사람들의 이 공격 본능을 죄책감을 통해서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시적인 의미의 죄책감, 그거 이제 밖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그런 걸로 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인간이 나보다 힘센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게 결국엔 자기 부모고 그 부모는 나랑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랑과 사실은 이 힘의 우위, 이게 처음으로 동시적으로 경험되는 게 가족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트한테는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에서 가족 얘기를 매일 하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전제 때문이죠. 그래서 문명 속의 불만에 보면
문명이 가족에서 인류 전체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발달 과정이라면 사랑과 죽음 사이에 벌어지는 영원한 투쟁의 결과로 죄책감이 증대는 문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종의 지금 현재 상태의 문명은 이 가족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 루소는 여전히 프로이트 혹은 그 기존의 사회계약 전통이 갖고 있던 문제, 개인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소가 내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루소가 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선입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하는 일반 의지가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루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국애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그의 특수한 의지가 모든 것에 있어서 일반 의지에 부합할 때 미덕을 지니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원하기 때문이다. 일반 의지에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근데 사실 이거는 루소한테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일반 의지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도 기꺼이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가 프로이트와 비슷하게 어떻게 이 사랑을 더 작은 것과 더 큰 것 사이에 배분을 잘 할 것이냐의 문제가 루소한테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루소한테는 굉장히 프로이트보다 복잡한 게, 왜냐면은 그 국가라는 거를 혹은 사회라는 거를 중간에 뒀을 때 그것보다 더 작은 사랑의 단위, 가족이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나에 대한 사랑, 이기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더 큰 존재에 대한 사랑, 인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동물을 넘어서 생명 일반에 대한 사랑, 이런 여러 차원의 사랑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그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게 루소한테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가족과 문명 사이의 연속성을 보지만 루소는 가족의 원리랑 국가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를 연결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루소의 큰 주장인데요.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전주의 시대 정치 철학 전통에서 그 왕권을 군주제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의 가부장제로부터 왕권의 권위,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그 논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사회계약론의 공화국을 보면 이 공화국은 가족의 원리랑은 극단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공화국이라는 거는 부모 없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에밀을 보시면 거기에서 특이한 거는 에밀이 자라면서 한 번도 가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속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한테 작용하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가족 없는 교육이다 라는 게 에밀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에밀에 보면 당연히 루소 양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양심이여 양심이여 신성한 본능, 분멸하는 천상의 목소리여, 무지하고 유한하지만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의 확실한 안내자,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선악의 심판자, 인간을 신과 같이 만드는 그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본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루소한테는 양심이 초자처럼 나를 어디서 억압하고 감시하고 나와 거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본능이에요. 루소한테는 초자라는 말 쓰진 않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동일성의 관계다. 자기와 분리되지 않은. 루소한테 일반 의지나 법이라는 거는 인민의 순수한 자기 동일성입니다. 법은 인민의 의지의 표현일 뿐이고 그것이 인민과 전혀 분리되지 않는, 루소한테는 이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그건 법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 동일성 관계라는 거, 양심 혹은 법을 지키고 있고 혹은 내가 그냥 선한 사람인 상태, 이 상태는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이 상태 자체는 악해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변질들은 무조건 다 외부에서 오게 됩니다. 자서전 같은 데서 난 잘못 없는데 다 딴 사람들 때문이야, 이 논리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루소한테는 이 죄책감을 거부하려고 하는 일종의 체계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사회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기원론이 루소 철학의 토대가 되는 게,
어디까지가 사회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적인 것이냐를 구분선을 그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계약론 얘기로 넘어오면 이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시킨다라는 게 사실은 인민주권 원리의 하나의 토대입니다. 인민은 부패하는 법은 없어도 자주 속긴 한다. 바로 이때에만 인민은 나쁜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루소는 일반 의지 혹은 인민의 의지는 잘못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속을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인민한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대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원리죠. 홉스도 보면은 왕을 세워놓고 왕한테 책임을 면제시켜 주거든. 근데 이 인민주권 원리는 루소한테 사실은 이 정치 철학 전통을 인민 전체로 확장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한테도 책임을 다 면제시켜주는 루소의 전체 사유의 체계 안에서 사실은 이 책임 전가나 책임 면제의 의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소한테는 이 죄책감을 덜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명 혹은 철학자의 중요한 임무가 됩니다. 이 철학적 위로라는 게 고대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한테서부터 18세기까지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던 철학 혹은 문학 행위였습니다. 루소한테 철학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 악, 이거를 다른 어떤 활동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감시키고 제거하고 그 악을 다루는 어떤 지성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 혹은 개인의 권리 이런 것을 고안해내는 작업입니다. 이런 어떤 위로의 요구나 철학적인 체계 이게 루소한테 단지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위한 당연히 루소 특유의 존재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평등교론에 보면은 자기애와 자기 편애라는 루소의 유명한 구별로 시작하는 건데요. 문명화의 과정이라는 건 루소한테는 이 최초의 자기의 상태에서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자기 편의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모든 악과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할 때 루소의 계몽주의적인 측면은 이게 뒤로 가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거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왔고 이런 행복과 쾌락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루소한테 이 선함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이 쾌락을 더 잘 느끼는 능력입니다. 더 예민해서 이 순수한 쾌락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더 많이 느끼는. 그리고 루소가 볼 때는 이 쾌락의 맛을 아는 사람은 약간 질 낮은 쾌락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게 정의의 관념과 왜 연결되냐면 이 순수한 쾌락, 정말 사회적이지 않고 어떤 비교나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 대한 사랑, 애착. 여기서 나오는 쾌락은 사실은 그게 모든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편애 이런 것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의 관념과 연결돼 있다. 이런 전제로부터 철학하기를 루소가 강조를 합니다. 진짜로 사유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악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문명 상태, 악의 상태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게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악이 없는 상태에 대한 그 상태를 느끼고 추론하고 함으로써 악과 거리를 두고 그래서 악의 발생을 추론하는 것.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개인과 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악은 한번 악화되면 약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루소의 굉장한 비관적인 전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가 됐든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그냥 조용히 사라져서 떠날 때가 온다 누구한테나. 그래서 루소한테 이 비관적인 감정의 두 가지 형태가 분노와 절망이고 하지만 여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이 두 가지 감정 상태 아래에는 그것의 존재론적인 토대로 모든 불평등과 죄책감이 없는 상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